우리가 이제 해야 될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VLA라고 하는 요 명령어들입니다. 익스텐션에 보시면 VLA라고 해서 이렇게 VLA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아이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아이콘 VLA를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VLA는 스케치업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별도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학원에는 당연히 함께 구매를 했으니까 VLA가 함께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요 아이콘들이 같이 있을 거고요. 보시면 어떤 걸 보시냐면 요 당구공 그림하고 주전자 그림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저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렌더링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주전자 그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프로그레세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정도 시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렌더링 하면 뭐 10초, 5초 이내에 끝나야 된다가 아니에요. 렌더링 타임은 보통 뭐 짧으면 한 2, 3분, 길면 한 6시간에서 8시간씩 걸려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짧게 렌더링해서 보고 그 다음엔 저녁에 퇴근할 때 렌더 누르고 그리고 퇴근합니다. 아침에 와서 렌더링된 결과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렌더링하게 되면 계산해야 되고 계산해야 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 타임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 하나가 바뀌면 이건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렌더링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 이 주전자 그림이 티팟이라고 하는데 그 차 끓이는 주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를 쓰냐면 이건 스케치업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다 주전자를 써요. 왜 이 티팟을 쓰냐면 세계 최초로 모델링한 그 모델링이 바로 저 주전자예요. 티팟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걸 렌더링이라고 이제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당구공을 누르시면 이렇게 에셋 에디터라고 뜹니다. 에셋 에디터라고 떠요. 첫 번째가 재질이고요. 두 번째가 라이트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LA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셋업, 렌더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화살표 버튼이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건 왼쪽이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재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재질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재질의 상세 옵션들입니다. 상세 옵션들이에요. 이거 다 상세 옵션들입니다. 엄청 많아요. 저도 다 못 써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따박따박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조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조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조명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선라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태양광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 태양광의 그림자는 뭘로 맞출까요? 윈도우의 모델 인포. 네, 바로 얘. 모델 인포에 바로 여기. 지오 로케이션 있죠? 네. 네. 바로 이 옵션을 가지고 그림자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림자를 제어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VLA 오브젝트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렌더링 명령어입니다. 여기도 또 이만큼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이게 개념적인 내용도 너무 많아요. 저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아예 저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 또 효과가 죽으라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제일 효과 안 나는 게 뭐냐면 커스틱 효과예요. 여기 보시면 커스틱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효과 내려면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그 커스틱이 뭐냐면 우리 그 잔 있죠. 글라스에 빛이 투과가 되면 뒤에 이렇게 빛이 초점이 모이잖아요.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빛이 어떤 물체를 통과해서 산란하거나 모이거나 이렇게 모여지는 효과. 그걸 커스틱 효과라 그래요.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수영장에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면서 수영장에 그러니까 물에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일렁일렁 거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안 나와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커스틱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반지에서 만들어냈어요. 반지요. 요만한 반지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따만한 데선 커스틱 효과가 안 나와요. 요만한 반지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커스틱이 사이즈가 작아서 그럴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 이제 천천히 한 번씩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부터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라이트부터 들어가 보죠. 태양광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명이 스카이라이트예요. 기본적으로 온오프 있어요. 이네이블 온오프 기능입니다. 온오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게 이네이블이에요. 온오프라고 안 하고 이네이블 활성, 디세이블 비활성, 이네이블 활성하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비저블. 비저블은 가시성이란 뜻입니다. 인비저블 감추다란 뜻이에요. 얘를 체크하면 태양광이 감춰집니다. 이게 언제 감춰지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볼까요? 조감도 자 조감도 보면 이 아래쪽에 지평선 나오죠. 그럼 태양이 이쪽에 어딘가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태양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자 그림자를 한번 켜봅시다. 섀도우를 켜봅시다. 그러면 그림자와 정반대되는 위치. 여기 어딘가에 태양이 나오겠죠. 자, 완전히 반대되는 위치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태양이 나올 거예요. 렌더링. 지금 여기 태양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하얗게 뜨는 거. 어디 있을까요? 이 위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자, 조금만 더 세워보죠. 렌더링. 이 부분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나중에 이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태양입니다. 굉장히 밝으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 옵션입니다. 얘를 켜놓으면 인비저블이 감추다란 뜻이에요. 우리 그 투명인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인비저블맨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면 태양이 감춰지는 거죠. 렌더링 했을 때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동그란 태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눈으로 잘 표시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써요. 효과가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스카이 모델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CI 클리어 오버캐스트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셋 L은 안 나오더라고요. 기본값은 그 호셋 L이고 맨 아래 있는 호셋 L이 기본값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늘입니다.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비가 오는 흐린 날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버캐스트입니다. CI 오버캐스트가 흐린 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CI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비 온 뒤에 하늘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게 CI 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모형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못 찾았어요. 저도 데이터를. 책도 없고 그래서 저거는 좀 더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클리어, 맑은 날, 오버캐스트, 흐린 날, 그 다음 호셋 L, 기본값.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내가 나는 하늘이 좀 맑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클리어. 아니야, 나는 그냥 편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제 기본값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러비티하고 오존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트러비티가 뭐냐면 먼지란 뜻입니다. 하늘에 먼지가 많아요. 그러면 하늘이 좀 흐릿하죠. 또 하늘이 먼지가 없어요. 그럼 맑아지겠죠. 네, 그 트러비티로 조절합니다. 먼지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러비티가 10이에요. 그럼 하늘에 먼지가 많아요. 우리 이제 그 황사 온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바뀝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런 하늘들, 이런 경계선들을 보면 좀 뿌옇게 바뀐 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렌더링을 같이 옆에다 띄워놓고 같이 보죠. 기본값이 2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맑게 보입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늘이 자, 하늘이 맑으냐 어두우냐 그건 트러비티 값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맑은 날로 나오죠?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그냥 하얗게 타버렸는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뿌옇게 바뀐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트러비티 값이고, 자, 근데 이 오존이라는 값이 있죠. 오존층을 의미합니다. 지구에 있는 이 오존층을 의미하고 이 값이 트러비티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존이 농도가 높으면 하늘이 맑아요. 오존이 농도가 낮으면 하늘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트러비티는 많이, 오존은 없이. 그러면 하늘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낀 것처럼 보이게 되고, 반대로 트러비티 값이 낮고 오존이 높으면 맑고 깨끗한 하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값이 있어요.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이 있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이 뭐냐면 이게 조명의 색입니다. 조명의 색이에요. 얼마나 조명을 세게 비출 거냐, 흐리게 비출 거냐, 조명의 밝기를 뜻하는 겁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으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데, 자, 화면을 그냥 보세요. 렌더링 합니다. 그럼 되게 밝죠? 이게 먼지가 꼈는지 안 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인텐시티 멀티플러 값을 제가 엄청 낮췄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먼지 많이 껴있죠? 다시 봅니다. 오존이 많고 트러비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늘이 어떤가요? 자, 좀 어둡지만 파랗게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이것들을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오존과 트러비티와 멀티플러 0.5 정도? 많이 밝을 거예요. 많이 밝아졌죠? 하늘 깨끗해졌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값들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계속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이 느낌이 맞는지 아닌지, 이 정도 느낌인지 아닌지, 이걸 계속 따지는 겁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라는 건 뭐냐면 태양광의 크기를 뜻합니다. 태양광의 크기예요.
지금 먼지를 잔뜩 넣어보면 그래도 밝네. 요 위에 태양이 나오죠? 시간대를 좀 줄여보자고요. 지금 1시니까 오후 6시 다시 렌더링 넘어갔네. 4시 노을도 져요. 이렇게 노을도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거죠. 보통 태양이 어딨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자, 사이즈 멀티플러는 태양의 크기입니다. 여기 표시 안 나나요? 그냥 꺼져 있는 거예요. 그냥 꺼져 있나요? 아니, 체크돼 있는. 아니요, 체크돼 있는데. 자, 뭐 어쨌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효과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어떤 값들을 체크해 가지고, 그러니까 옵션을 맞춰 가지고 체크해서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알베도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부분을 말해요. 여기가 지금 지평선 부분이죠. 이 지평선 부분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부분의 색상을 어떻게 할 거냐. 지평선 부분의 색상. 이 부분의 색상이 바로 그라운드 알베도입니다. 자, 밝게 해줘 볼까요? 그러면 그라운드 색상이 좀 더 밝아졌죠? 자, 어둡게 줘 볼까요? 그라운드의 색상이 다 어둡게 바뀌어 버렸죠?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그라운드 알베도, 즉 지평선까지의 색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인비저블 돼 있었죠? 지금 태양 보이시죠? 근데 인비저블 체크하면 태양 감춰지죠? 다시 사이즈 멀티플러, 태양 커졌죠? 다시 태양 작아졌죠? 태양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는 태양의 크기입니다. 보시면 호리젠틀 옵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이 값을 좀 크게 주면 간격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 보이시죠? 간격이 멀리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리젠이라는 게 수평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디퓨즈, 서피큘라 이런 내용들을 이런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조명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사물이 지닌 원래 색상이 있죠. 그걸 디퓨즈 컬러라고 합니다. 디퓨즈라는 말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 표준 색상, 사물이 지닌 원래 지닌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이펙트 디퓨즈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원래 오브젝트에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서피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사물이 있어요. 그럼 조명이 와요. 그러면 어딘가는 하이라이트가 되죠.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뜨죠. 근데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서피큘라입니다. 이 빛에 의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영역이 있어요. 이게 서피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펙트 서피큘라는 서피큘라 효과를 주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반대, 빛이 지나가고 나면 이 반대쪽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둡죠. 이걸 앰비언트 컬러라고 합니다. 그림자 지는 색상,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앰비언트는 빛을 받지 못하고 흐릿하게 나오는 색상. 그러니까 반사광에 의해서 윤곽을 확인하는.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
밤에 길을 갈 때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체의 윤곽을 흐릿하게 구별할 수 있죠. 그 상태가 바로 앰비언트입니다.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앰비언트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빛이 앰비언트예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로 달빛입니다. 즉 태양의 빛을 받아서 흐릿하게 빛을 반사하는 상태, 이걸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바이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림자의 정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죠. 자, 그림자를 보시면 그림자가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렌더링. 그림자가 이렇게 당연히 바짝 붙을, 얘가 여기 맞나? 효과가 안 나오네요. 다시. 이거 멀리 볼까요? 자, 별로 효과는 안 나오네요. 이게 0이군요. 이렇게 약하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톤이라는 말이 나오고 커스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톤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톤이 뭐냐면 빛 입자의 하나를 포톤이라고 합니다. 빛 입자의 크기 하나를 포톤이라고 그래요. 포톤은 빛 입자 하나를 말하고 에밋 라디어스, 즉 다시 말해서 빛 입자 하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50이라는 크기로 되어 있는 거죠. 50이라는 크기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 값을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빛의 입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벽에 반사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빛이 이제 닿으면서 이제 확산이 일어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입자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더 촘촘하게 많아지니까. 그거 값을 조절하는 건데 굳이 이 값은 안 바꿔요. 커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커스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건데, 커스틱 디바이스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커스틱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브 디비전이 품질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 단위 면적당 몇 개의 입자를 넣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1000개의 입자를 넣을 겁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단위 면적당 100개를 넣을 거하고 단위 면적당 1000개를 넣을 거하고, 그럼 입자가 어느 게 훨씬 더 고와요? 1000개 쪽이 훨씬 더 고운 거죠.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라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렌더링을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조감도 혹은 아이소메트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라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셋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셋업에 보면 인터랙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가급적이면 안 켜는 게 좋아요. 제가 인터랙티브를 켰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걸죠. 그 다음에 화면을 돌려보죠. 안 돌아가나요? 얘도 바꿔야 되는군요. 인터랙티브고, 자, 화면 돌릴 때 어떻게 되나요? 같이 계속 렌더링 돌아가는 거 맞나요? 쉴 새 없이 렌더링을 하죠. 이게 인터랙티브입니다. 렌더링 옵션이 이걸로 바뀌어요. 주전자에서 아래 거로 내려갑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렌더링을 하면 뭐가 좋아요? 내가 결과물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단점이 있죠. 계속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는 잘 안 써요.
한 번만 렌더링하고 그냥 그때그때 봅니다. 프로그레시브 바를 볼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러니까 순차 렌더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입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디 갔지? 네, 이 프로그레시브 바가 나옵니다. 즉 렌더링 할 때 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렌더링해 갑니다. 이게 프로그레시브 렌더예요. 근데 이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끄게 되면 어디 갔나요?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끄면 렌더가 바뀌죠. 다시 볼까요? 이제 조금 달라졌네. 지금 보이시나요? 요게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얘가 뭐냐면 버킷이라고 해요. 요 조그만 사각형 있죠. 이 영역 안에 렌더링하고 그 다음 영역 렌더링하고 그 다음 영역 렌더링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때 이 버킷의 개수를 확인해서 내 컴퓨터에 CPU가 몇 개 있느냐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원은 코어 투 쿼드입니다. 즉 코어가 4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킷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버킷이 2개 나와요. 그럼 듀얼 코어예요. 뭐 코어 투 옥타도 있고 코어 투 쿼드도 있고 이렇게 나가죠. 헥사도 있고. 근데 보통 컴퓨터에서는 헥사는 안 쓰고 쿼드나 옥타로 넘어가죠. 이럴 때 이 버킷의 크기를 그러니까 버킷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킷 렌더링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렌더링 할 거냐. 지금 렌더링 하는 게 바뀌죠. 다시 한번 볼까요? 렌더링을 이렇게 합니다. 순차적으로 렌더링 합니다. 순차적으로 렌더링 할 거냐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렌더링.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성향 차이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GPS 악셀레이션. 보통 GPU가 뭐냐면 CPU가 있고 GPU가 있어요. CPU는 연상작용을 하는 거고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입니다. 즉 그래픽 카드에 있는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렌더링만 전담하게 할 거냐 여기다 얘를 체크하면 CPU는 관여 안 하고 그래픽 카드에서 전담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죠.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그래픽 카드를 껴놓으면 GPU 악셀레이션을 쓰면 돼요. 그러면 렌더링 품질이 좀 좋아집니다. 그 다음 이 퀄리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퀄리티. 여기에 이제 퀄리티가 나옵니다. 얘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퀄리티를 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거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세팅해 놓은 겁니다. 로우, 미디엄, 하이, 아주 낮은 드래프트, 베리 하이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아주 낮게 해주세요. 아주 낮게 해주세요. 그럼 렌더링이 빨라져요. 퀄리티를 베리 하이, 아주 좋게 해주세요. 렌더링이 늦어요. 보통은 미디엄으로 놓고 있죠. 근데 사실은 로우로 놓고 쓰시면 돼요. 로우로 놓고 쓰시고 만약에 이제 최종 렌더링 할 거. 이제 정말 최종 렌더링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하이나 베리 하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쇄 품질이 좋아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로우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렌더링 빨리 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기능이 나옵니다.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큐브맥 카메라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 쓰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카메라 쓰시면 되겠고 스테레오가 카메라 2개를 놓고 찍는 거죠. 그래서 입체 영상을 찍을 때 스테레오 카메라를 씁니다.
우리 입체 영상 안 쓸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카메라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줄이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카메라가 필름 센서시티브, 즉 카메라의 감도를 의미한, 카메라가 아니죠. 필름의 감도를 뜻합니다. 필름이 빛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아이소라고 합니다. 아이소 값 혹은 아사 값이라고 읽었어요. 옛날에는 아사 값이 100일 기준으로 합니다. 아사 값 이게 100이면은 8월달 1시, 2시에 찍을 때, 야외에서 찍을 때 아사 100을 놓고 씁니다. 예전에 그 후지 오토 200이라고 해서 필름이 200방짜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아사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200 정도면 실내, 실외 함께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100 쓰다가 200으로 갈아탔었는데요. 200 같은 경우 실내도 되고 실외도 되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빛에 예민하게 많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 폰카 같은 것도 이 아사값 조절하게 돼 있어요.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사값이 보통 뭐 1000, 2000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실외, 야외에서 찍을 때는 100이나 200, 실내에서 찍을 때는 한 40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필름에 감겨져 있는 감각 물질이 100개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감각 물질이 400개가 발생해요. 반응해요. 그럼 어느 게 더 예민한 거예요? 400짜리가 더 예민한 거죠. 이렇게 빛이 없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그게 이 숫자가 높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퍼처라고 해서 F 넘버가 나옵니다. 요거 조리개 값이라고 합니다. 조리개 값이에요. 카메라 앞에 보면 조리개가 존재합니다. 조리개가 있는데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조리개를 얼마나 많이 열 것인가, 적게 열 것인가. 이 숫자가 작으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를 닫아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근데 예를 들어서 1이면 이만해요. 8이면 요만합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 셔터를 딱 누르면 닫혔다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만큼 열렸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닫혀요. 근데 개방하는 거 1이면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 무슨 의미가 되냐면 조리개를 다 개방해 놓으면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많이 들어가고 조리개를 닫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필름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어퍼처 F 넘버 값입니다. 보통 8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내가 8 정도 돼요. 실내가 8, 그러니까 우리 형광등 켜놓고 있는 딱 이 상태가 한 8 정도 돼요. 그러면 딱 보기 좋게 찍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8월달 2시 정도에서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한 32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닫히게 돼요. 이게 아마 1.4, 2.8, 4, 5.2, 6, 8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보면 되는데 요즘은 그 디지털이라 굳이 이런 개념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가 얼마나 빨리 닫히고 늦게 닫히냐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 셔터가 필름 앞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닫혀 있습니다. 내가 셔터를 누르게 되면 위에 이렇게 셔터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얘가 필름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들렸다가 이렇게 딱 닫혀요. 이렇게 들렸다가 닫히는데 이 들리고 닫히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죠. 얘가 늦어요.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 천천히 닫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천히 올리니까 빛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셔터 속도가 빨라요. 휙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빛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달리는 자동차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찰나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놓고 연사로 찍는 거예요. 셔터 속도 늘고 쭉 같이 가면서. 그러면 보통 한 30장이 내가 이렇게 쭉 가면 30장이 쭉 찍히는 거죠. 근데 마치 사진은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찍히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찍히니까. 근데 반대로 야경을 찍을 때 조리개 셔터를 열어 놓잖아요. 뭐 4초 노출했습니다. 5초 노출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 셔터를 이렇게 들어 놓는 거예요. 빛이 계속 들어가라고. 야경이니까 아무래도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계속 들어가라고 열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흔적이 남는 거죠. 특히 도로 같은 경우 보면 헤드라이트 이렇게 움직인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놓은 겁니다. 셔터를 뭐 8초나 10초 정도 노출해 버리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수동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동 카메라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수동 카메라를 다뤘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그 사진 찍으러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맘때죠. 가을에 사진 찍으러 나가면 딱 좋죠. 토요일 날 나오세요. 그 다음에 같이 카메라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카메라 그 원리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밸런스, 네, 색상이죠. 이렇게 조리개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기본값이 1.42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같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필름 감도를 높였습니다. 그럼 필름 감도를 높였기 때문에 사진이 밝게 찍혀요. 밝아진 거 맞습니까? 사진이 밝아졌죠? 다시 볼까요? 50으로 줄였습니다. 어두워진 거 맞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얘도 바뀌게 되는 거죠. 1.5, 자, 1.3으로 13으로 바꿔보죠. 사진 밝아졌나요? 자, 15로 바꿔보죠. 어두워진 거 맞나요? 네. 이건 상관없어요.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조리개를 닫아보죠. 32. 조리개를 닫은 거예요. 어두워진 거 맞나요? 자, 조리개를 열겠습니다. 1.2. 다 열은 거예요. 1.2면. 다 타버렸죠. 조리개 4. 셔터 스피드가 300분의 1이네요. 자, 이거 8로 바꾸고 1000분의 1초. 아이고. 1000분의 1초면 빛이 조금 들어가요. 어둡습니다. 10분의 1초예요. 빛이 많이 들어가요. 노출이 많아지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분의 1초로 찍을 겁니다. 그럼 셔터가 빨리 닫히니까 어두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어주는 거죠. 4로. 그러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셔터와 조리개와 필름 감도를 함께 조절해 줘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자꾸 사진을 찍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 가지고 자꾸 사진 찍으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일소점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생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이제 기둥을 쭉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렌더링을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뎁스 오브 필드는 스탠다드 카메라 이 상태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옵션이 하나 안 나와요. 옵션이 여기 지금 옵션 2개 있죠. 근데 이렇게 EV 값으로 놓으면 옵션이 3개가 나옵니다. 여기 포커스 값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카메라를 조절하고
그 다음 EV 값으로 넘어가서 뎁스 오브 필드를 조절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여기 포커스 디스턴스 있죠. 어디에 포커싱 효과를 줄 거냐 이거죠. 어느 위치에 포커싱 효과를 줄 건지 그걸 맞추는 건데 거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픽 포인트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통해서 여기 클릭해 줬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요. 이렇게 클릭해 주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거리 계산은 스케치업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값이 있어요. 이 포커스 값이 0.5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렌더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포커싱, 아웃 포커싱 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포커스 여기에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뿌옇게 흐려져 버렸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아웃 포커싱 효과라고 그러죠. 포커싱이 벗어난 거. 이게 아웃 포커싱 효과입니다. 수동 카메라에서 말하는 아웃 포커싱 효과. 그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아래쪽에 보시면 효과가 없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시면 보케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케라는 효과인데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보케 효과입니다. 이게 보케 효과예요. 주로 카메라에서 많이 쓰고요. 그 야경 같은 거 촬영할 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야경할 때 이렇게 포커스가 쭉 흐트러지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번져 보이는 효과 있죠. 이걸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케 효과죽인데 스케치업에서는 보케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요 정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요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렌더 아웃풋,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렌더 아웃풋. 먼저 보시면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나옵니다. 세이프 프레임, 안전한 구조물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 상하단에 보시면 회색 영역이 있죠. 네,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즉 세이프 프레임을 끄면 이렇게 나와요. 렌더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렌더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걸 미리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우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쪽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렌더링 돼서 결과물로 출력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만 맞추면 되는 거죠. 결론은. 세이프 프레임은 여기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화상 카메라라든지 그런 카메라를 이용한 그 방송 장비들 있죠. 거기에도 세이프 프레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면 바깥으로 글자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세이프 프레임 안쪽으로 텍스트를 넣어주면 어느 조건이든지 대부분 다 나오게 돼요. 방송 장비에서도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지 위드와 헤이트. 우리가 렌더링해서 결과물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로 저장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해상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해상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해상도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 가로 세로 이걸 단위 면적이라고 하죠. 화소 픽셀이라고 합니다. 개수를 해상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찍힐 것인가, 몇 개의 화소가 찍힐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인치당 300개의 픽셀이 찍힐 겁니다. 가로 세로당 70개의 픽셀이 찍힐 겁니다. 어느 게 더
픽셀이 더 곱고 입자가 고울까요? 당연히 1인치당 300개가 훨씬 더 입자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모니터가 해상도가 72 ppi입니다. 픽셀 퍼 인치. 가로 세로 1인치당 72개의 화소가 찍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300 dpi, 그러니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용은 예를 들어서 A4 사이즈인 경우 가로 297mm에 세로 210mm에 300 ppi 정도 돼야 돼요. dpi 또는 ppi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도트 퍼 인치, 픽셀 퍼 인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찍힐 거냐. 가로, 세로, 해상도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이야기하면 1000만 화소예요, 2000만 화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297이 210 전체 몇 개의 화소가 찍히냐 이거예요. 내가 지정한 사이즈, 예를 들어서 A4 사이즈의 1000만 화소입니다. 뭐 A4 사이즈의 2000만 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1인치당 몇 개의 화소가 들어갈 거냐 이 얘기인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A4 사이즈 혹은 A3 사이즈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이요. 그 출력용 해상도가 2970에 2100 픽셀 정도.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대략 297에 210 사이즈에 270 픽셀 정도 찍혀요. 해상도가 270 픽셀 정도가 찍힙니다. 우리가 이제 충무로나 아니면 인쇄집 가면은 인쇄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해상도가 300 dpi입니다. 인쇄 기기 자체가 300 dpi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300 dpi를 쓰는 겁니다. 인쇄 기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300 dpi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눈에 사진처럼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탈로그나 브로셔들 있잖아요. 전부 다 300 dpi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300 dpi를 기준으로 작업하셔야 돼요. 근데 대략 300 dpi를 찾으려면 어렵단 말이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출력할 종이 사이즈 곱하기 10 해서 하면 대략 250에서 300 픽셀 요 사이 해상도 250에서 300 사이 어디가 찍히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A4 사이즈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297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드가 아니고 4:3 비율로. 그러면 대략 A4 사이즈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대략적인 A4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픽처죠. 이러면 A4 사이즈 해상도가 맞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이브 이미지. 얘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이브 이미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렌더링 타임이 짧게 잡으면 몇 초이지만 보통 우리가 고해상도 렌더링을 하게 되면 몇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따진단 말이죠. 뭐 작은 거는 30분이겠지만 좀 렌더링 타임 긴 건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도 돼요. 8시간짜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1시간 렌더링 해라 그러면 렌더링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렌더링 끝나고 난 뒤에 컴퓨터가 못 버틴다는 거죠. 렌더링 끝나고 내가 저장해야지 그러는 순간 컴퓨터가 나는 더 이상 작업 못해요. 그리고 뻗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 렌더링 다 하고 파일도 저장해놔. 이게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눌러보시면 파일의 위치와 그 다음에 확장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포맷으로 저장할 것인지 포맷을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어떤 포맷 쓸까요? 어떤 포맷으로 저장해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가 8비트 포맷이 있고요. 16비트 포맷이 있고요. 24비트 포맷이 있고요. 32비트 포맷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8비트 포맷은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이게 2의 8승이라는 뜻이에요. 2의 8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의 8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16비트면요. 2의 16승. 24비트는 2의 24승. 32비트는 2의 32승을 뜻합니다. 16비트는 저장할 수 있는 개수,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6만 4천 개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얘는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600만 개의 색상과 더하기 256개의 투명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가 저장이 된 거예요. 투명도가, 그러니까 32비트란 얘기는 2의 24비트에 8비트 투명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중에 GIF 파일이 있습니다. 이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렌더링 할 때, 렌더링 결과물을 GIF로 넣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나는 렌더링에서 사진처럼 나와야 되는데 256개 색상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자, 16비트, 최소 16비트로 가야 돼요. 이게 JPG 파일입니다. JPG 파일이 16비트 포맷이에요. 압축률이 제일 높아요. 파일 사이즈가 제일 작습니다. 아주 옛날에 언제지? 92년도에서 4년도 사이 PC통신이 막 활성화될 때, 그때 이제 썼던 게 GIF 파일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일이 싹 커졌어요. 딱 보내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PC통신 시절에 1메가짜리 파일 봤는데 20분 걸렸어요. 20분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파일 사이즈는, 그러니까 해상도는 그대로인데 파일 사이즈를 좀 줄여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JPG 파일이에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해상도인데 JPG 파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으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거죠. 자, 24비트 포맷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TIF 파일. 그 다음 네,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TIF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TGA라는 파일하고 PNG라는 파일이 여기 들어가요. PNG하고 TGA하고 TIFF가 24비트 포맷입니다. 근데 TGA하고 타가라고 있습니다. 타가하고 PNG는 알파 채널을 저장할 수 있어요. 투명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한 뒤에 반드시 결과물은 TGA나 PNG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포토샵 가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JPG로 보내면 투명도가 저장이 안 됐으니까 일일이 다 따내야 돼요. 경계를 다 내가 일일이 다 따가지고 배경 지우고 내가 필요한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PNG는 이미 경계가 다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미 투명하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포토샵에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타가 포맷이나 PNG 포맷은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올드 유저들은 타가를 썼어요. 근데 요즘 유저들은 PNG 파일 씁니다. 저도 예전에 타가 썼어요. 아주 옛날에 타가 포맷을 썼습니다. 지금은 다 PNG 써요. PNG 파일 보면 투명도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PNG 파일 많이 써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만들고 그럼 뒤에 배경 이렇게 지워야 되고 뭐 이미지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다 PNG 파일이에요.
24비트 포맷, 아니 32비트 포맷인데 용량도 가벼워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다 PNG 파일 씁니다. 여러분들도 PNG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가나 PNG 둘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협업하는 사람이 PNG 왜 써? 그러면 그럼 타가 쓰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타가에는 알파 채널이 별도로 붙습니다. 알파 채널이 별도로 붙어요. 타가에는. PNG는 알파 채널이 없어요. 그냥 투명한 레이어가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타가를 쓰는 사람들은 포토샵을 잘 쓰는 사람들이 타가 파일을 써요. TGA 파일을 쓰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대충 쓰지 좀 편한 게 좋은 거지 그건 대부분 다 PNG 파일 써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맞추느냐 그러면 당연히 PNG로 맞춰야 돼요. BMP 파일도 24비트 포맷이에요. TGA 나와 있죠? JPG 16비트 포맷, TIFF 24비트 포맷.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PNG 파일 놓고 저장 눌러놓으면 렌더링 할 때 렌더링 다 끝나고 알아서 저장해요. 난 그것만 갖다 쓰는 겁니다. 그걸 포토샵으로 불러서 리터칭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CAD, 스케치업, 포토샵. 늘 세 개를 같이 써야 돼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나 더 쓰시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 이제 간판이라든지 명암이라든지 이런 거 매뉴얼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일러스트레이터 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4개 프로그램을 다 써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계를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기계 건축 쪽 프로그램을 다 쓴단 말이죠.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같은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토캐드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3D 맥스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를 다 쓰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컴퓨터를 처음 배운 게 86년이요. 까마득하죠. 86년에 처음 배워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1세대라고 보시면 맞아요. 86년도에 컴퓨터를 배우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저보고 취업을 나가래요. 그때 대졸 초임, 4년제 대졸 초임이 30만 원이었거든요, 월급이. 30만 원 줄 테니까 그 전산실로 한번 취업 나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산실로 나갔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 놓으면 여기에 이제 저장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하면 해당 파일로 저장됩니다. 위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위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전 D 드라이브에다가 한번 해보죠. Untitled PNG, 그 다음에 렌더링. 그러면 쭉 렌더링 되겠죠? 지금 뭐예요? 이제 다 끝났네요. 이게 지금 드래프트예요. 드래프트입니다. 거칠게 하고 이미 렌더링이 끝나서 저장을 했어요. D 드라이브에 Untitled.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저장이 끝난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environment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environment라는 값이. environment라는 건 뭐냐면 환경이란 뜻입니다. 대기 환경. 주변 환경을 설정할 때 쓰는 단어가 environment입니다.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바둑판 무늬가 체크되어 있죠. 그 아래 보시면 GI 값을 보시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체크 무늬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얘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뭔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 체크 무늬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선라이트라고 보이시나요? 선라이트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스카이라고 보이시죠? 배경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배경이 하늘이에요. 이걸 스케치업이 아니 VLA가 자동 계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카이 모델 여기 나와 있죠. 오존, 트러비티, 인덴시티 요거 다 나와 있습니다. 렌더링에서 나와 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요 백 누르시면 돼요. 즉 배경은 스카이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건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environment override라는 값이 나옵니다. override가 재정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의하다라는 뜻인데 요 GI 값 정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GI 값이요.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걸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주된 첫 번째 광원이고 사물이 있어요. 사물을 만나면 빛이 난반사가 되겠죠. 여러 개로 이렇게 튀겠죠. 그 중에 요거를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라고 합니다. 바로 이 GI가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 값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 값에 영향을 받고 바로 이 두 번째 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벽이 있잖아요. 내가 벽을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이 스케치업에서 조명을 만들면 벽을 투과합니다. 조명이 벽을 투과해서 들어가요. 무한대로 그냥 벽을 투과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나면 오브젝트에서까지만 렌더링 계산하고 그 다음엔 조명이 진행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케치업은 그냥 쭉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GI 값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비로소 오브젝트를 만나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란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해 줘야 돼요. 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색상은 요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끄고 제가 렌더링을 걸어보죠. 요 정도 밝기가 나옵니다. 조금 밝아요. 이 정도의 밝기가 나와요. 자, GI 값을 켰습니다. 색상이 싹 바뀌죠? 왜냐면 이제 빛이 투과 계산하는. 자, GI 값을 밝게 해보죠. 10. 그러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GI 값의 이 밝기는 조절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밝아지고 또 깨끗해졌죠. 네. 0.5로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사값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빛이 조금, 그러니까 근데 계산을 하려면 이 GI 값이 조금 더 높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여기 있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로 이 값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리엘 퍼스펙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리엘 퍼스펙티브가 보통 여기서 쓰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쓰진 않는데 어디서 쓰냐면 어반 도시계획할 때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산들이 쭉 보이죠?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칼라로 잘 보여요. 근데 멀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 보면 회색으로 보여요. 하얗게 해서 점점 더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예요. 이 부분이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눈에 잘 보여요. 음영도 또렷합니다. 색상이 원색으로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이걸 아리엘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멀리 있는 걸 흐릿하게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근데 아리엘 퍼스펙티브를 사용하면 재밌는 효과가 일어나기는 해요. 자, 보통
이 REL 퍼스펙티브는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기본 단위가 미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값이 6,000m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먼 값이 나오는 거죠. 6,000m면 6km네요. 그죠? 6km 범위 내에서 범위까지는 제대로 보이는데 위로, 그 다음에 이 위로 6km까지는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6km. 네, 6km입니다. 자, 보시죠. 이거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하나 렌더링을 해보죠. 아니다. 이거 말고 조감도요. 조감도죠, 이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겠죠, 그죠? 자, 활성화 시켰고요. 값을 줄이겠습니다. 6m. 6m로 줄인 거예요. 얘도 6m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안개 낀 느낌 맞습니까? 아닌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를 좀 늘려보죠. 10m. 다시 렌더. 다시 20m. 다시 렌더.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네요.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30m. 다시 렌더. 보이나요? 안개 낀 거? 안개 낀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다시 더 넓힙니다. 50m. 그리고 렌더. 안개 낀 것처럼 점점 나가고 있죠? 네. REL 퍼스펙티브가 사실은 멀리 갈수록 뭐가 낀 거예요? 결국은 안개가 낀 거죠. 멀리 갈수록 안개가 끼게 만든 건데 이걸 응용한 겁니다. 그냥 가까이 그냥 가자 이거죠. 100m로 제가 조절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밝아지고 뒤에 안개 효과가 나타나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위적으로 내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자, 다시 이걸 조금 더 그럴싸하게 보려면 렌더링 뒤에 배경을 만들어 보면 돼요. 렌더. 그러면 바닥에 그림자가 있으니까 바닥이 있으니까 자세히 나오는 거죠. 가시거리를 뜻하는 거죠. 결국은 200m. 그럼 얘는 가시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눈에 잘 띄고 뒤에가 안개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REL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에 따라서 이렇게 안개 효과를 응용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안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일반적인 안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거리에 따라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안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고도로 나오는 안개가 있습니다. 물안개 같은. 그러니까 즉 비주얼 레인지를 이용하면 가시거리에 따른 안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트모스피어릭 헤이트를 따지면 위아래로 안개가 끼는, 물안개가 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